배웠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단원입니다. 먼저 챕터 30에서는 전반적인 물가와 돈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때 만약에 전반적인 그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게 2020년의 어떤 장바구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2024년의 장바구니인데 안에 들어있는 그 항목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10달러만 필요했다면 지금은 20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2020년에는 1달러짜리가 10개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1달러짜리가 2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는 1달러 하나로 장바구니의 10분의 1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얘는 1달러로 장바구니의 20분의 1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장바구니의 그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밸류 오브 머니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만약에 물가를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게 물가라면 밸류 오브 머니는 물가의 역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 하나로 어느 정도의 퀀티티를 살 수 있냐, 그게 밸류 오브 머니의 정의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밸류 오브 머니의 그 딱 어떤 특정 값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머니 서플라이랑 머니 디맨드가 저 밸류 오브 머니를 결정하는 두 가지 큰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머니 서플라이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거나 팔면서 그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국공채를 사고 팔면서 딱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앙은행이 정하는 어떤 외생적인 변수인 거고, 네, 머니 디맨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돈의 디맨드 양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전반적인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거고, 반대면은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밸류 오브 머니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인데, 그럼 Y축에는 밸류 오브 머니가 돼야겠죠. 이거는 이제 P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는 어떤 돈의 양이 되겠죠. quantity of money. 근데 머니 서플라이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진다고 했어요. 중앙은행이 딱 특정한 값으로 정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값에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머니 디맨드는 사실 디맨드 그래프 자체는 그 다운워드 슬로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머니 디맨드의 그래프고 얘는 머니 서플라이의 그래프고, 그럼 이 두 점이 만나는, 아니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이 이제 어떤 밸류 오브 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프라이스의 역수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X축, 그 Y축을 하나를 더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도입을 하면은 그럼 이 축을 우리가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축이라고 해봅시다. 프라이스 레벨. 그럼 만약에 가상의 이 A점과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지금 value of money랑 비교를 했을 때 A라는 점은 P분의 1이 높은 점이고 B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P분의 1이 낮은 점이에요. 그럼 얘가 높다라는 뜻은 지금 역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커지려면은 분모의 값이 작아져야겠죠. 간단히 숫자를 넣어보면 5분의 1과 10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값은 5분의 1인 이유는 분모가 얘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P분의 1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에 프라이스 레벨은 낮다라는 뜻일 거고 프라이스 레벨은 낮다라는 뜻일 거고 B는 상대적으로 프라이스 레벨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 축을 안 그려도 되는데 약간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그 value of money로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 레벨로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 같이 그려서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축에서 얘는 위로 갈수록 프라이스 레벨이 낮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프라이스 레벨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그 quantity theory of money인데 이거의 핵심은 그 프라이스 레벨을 결정하는 요인은 머니의 양인 거고 quantity of mone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 quantity of money의 증가 속도 이거의 growth rate입니다. 그래서 그 quantity of money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로 된다면 더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노미널 GDP, 뭐 리얼 GDP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미널 베리어블에는 돈의 가치로 딱 그 정해지는 얘들 뭐 임금이나 아니면은 노미널 GDP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그 다음에 리얼 베리어블에는 이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단위. 그래서 뭐 리얼 GDP나 아니면 실질 임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monetary
뉴트럴리티라고 머니 서플라이 양을 조절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알려드렸던 머니 서플라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혹은 아니면 프라이스 레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실질적인 리얼 베리에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얼 베리에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그 velocity of money.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제 이거를 V라고 표현을 할 거고 V는 노미널 GDP를 돈의 양으로 나눈 것입니다.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 노미널 GDP니까 결국 이거는 가격 곱하기 리얼 GDP를 돈의 양으로 나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같은 식이긴 한데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Y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그 quantity theory of money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quantity theory of money가 요거였잖아요. 그 돈의 절대적인 양은 프라이스 레벨을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이 식을 좀 봤을 때 이 머니가 저 위에서 말을 하는 거는 결국 P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velocity of money는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은 지금 얘가 어떤 상수로 딱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머니가 증가하는 게 결국 P나 Y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Y는 지금 리얼 GDP예요. 근데 리얼 GDP는 얘도 그 챕터 25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피지컬 캐피탈 아니면 휴먼 캐피탈, 내추럴 리소스스, 그 다음에 레이버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 네 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리얼 GDP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V랑 Y가 어떤 스테이블 하다면 얘네 둘 다 스테이블 하다면 결국 머니의 양의 증가는 프라이스 레벨의 증가로 이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원의 마지막 그 중요 개념에는 인플레이션 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비용들 뭐 슈레더 코스트, 메뉴 코스트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텍스는 만약에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찍어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이 돈의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value of money가 물가의 역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면 요게 높아지기 때문에 value of money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 효과를 발생하게 되겠죠.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내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텍스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는 뭐 김치찌개가 옛날에 5,000원이었는데 이 가격표를 수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10,000원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데 비용이 든다. 그래서 챕터 30의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머니 서플라이는 MS2고 머니 디맨드는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원래는 이퀄리브리움이 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value of money가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2인 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머니 디맨드랑 그 value of money가 만나는 점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머니 서플라이랑 value of money가 만나는 점은 B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서플라이인 거고 여기가 지금 디맨드인 거죠. 그럼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지금 서플라이가 디맨드보다 많기 때문에 이 X축을 비교하면 되죠. 디맨드는 여기고 서플라이는 여기기 때문에 지금 서플라이가 많고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결국 excess supply가 될 거고 그거의 간격은 A랑 B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거의 퀴즈나 시험에 거의 100% 나왔던 문제인데 물론 같은 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고 다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지금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Y축의 값이랑 X축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앞단원까지는 혹은 이콘 1에서는 Y축은 무조건 프라이스고 X축은 퀀티티인데 지금 챕터 30에서는 머니 서플라이랑 머니 디맨드가 영향을 주는 거는 아까 value of money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P의 역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P라고 놓고 풀어버리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머니 디맨드는 MD1이고 요 그래프이고 머니 서플라이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지금 어떤 균형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점을 보니까 P분의 1의 값이 0.5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quantity of money는 지금 5,0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P분의 1이 0.5라는 거는 프라이스 레벨은 0.5의 역수인 2가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리얼 GDP가 3만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그 돈이 돌아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프라이스랑 프라이스 1번, 퀀티티, 머니 오브 퀀티티 오브 머니 2번, 그 다음에 리얼 GDP 3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되냐, 이거 4번. 이 네 개는 아까 이 식이랑 연관이 되게 똑같겠죠. P 곱하기 Y는 M 곱하기 V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 구했어요. P의 값은 1번, 2라고 구했고, 리얼 GDP의 값은 3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uantity of money는 5천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건 지금 V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이 답에, 8번의 답은 6만은 5천 곱하기 V니까 V의 값이 12가 된다. 이건 진짜 거의 100% 나왔던 문제라서 꼭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어지는 문제고, 2009년 말에 머니 디맨드가 지금 MD2래요. 다 지워버릴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Y축은 지금 프라이스가 아니라 프라이스의 역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quantity of money가 되는 거고. 그래서 2009년 말에 지금 머니 디맨드는 MD2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2010년 말에는 MD1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지금 2010년이고 MD2는 2009년이겠죠. 그러면 2010년의 인플레이션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챕터 24에서 구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자,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2009년에 프라이스 레벨을 P2009라 하고 P1이라 할게요. 그냥 2010년에 프라이스 레벨을 P2라고 해보면 이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앞에 거를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각 연도의 프라이스 레벨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8번 그 위 그래프에서는 이게 프라이스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2010년 거는 아까 8번 문제랑 똑같이 이 점에서 지금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만나기 때문에 이때 프라이스는 2가 나왔어요. 0.5를 역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이 점인데 머니 서플라이랑 머니 디맨드가 만나는 점이 저 점인데, 이때 P분의 1의 값이 0.875인 거죠. 그럼 P분의 1이 저거를 이제 분수로 환산을 하면 8분의 7이기 때문에 2009년의 프라이스 레벨은 7분의 8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09년이 7분의 8. 그러면 이때가 지금 7분의 8이고 그 2010년이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구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 걸로 처음 걸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된다. 그럼 얘는 7분의 8분의 7분의 6 곱하기 100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00 해서 75%가 된다. 이건 뭐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간단히 풀어보면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P 곱하기 Y는 M 곱하기 V랑 같아야 되니까 얘 둘이 곱한 게 지금 2000이기 때문에 2000이 되는 얘를 찾으면 되겠죠. 딱 A번에 됐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거는 아마 퀴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말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노미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8%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 금리가 8%라고 해서 10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1년 뒤에 8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있고 여기에서도 뭐 15.4%를 내야 되고, 결국 세금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8% 정말 수익률을 구하고 싶다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8%인데 A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25%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3%예요. 인플레이션이 먼저 언급되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 실질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먼저 떼야겠죠. 인플레이션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먼저 떼겠습니다. 세금은 4분의 1인데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은 4분의 3이겠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after tax real rate of interes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가 된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에서 시작을 하는데 세금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절반을 떼고 나면 남는 거는 또 절반일 거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줘야겠죠. 그, 그 기억나시죠? 노미널 인터레스트는 리얼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미널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주면 된다. 그게 지금 A와 B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리얼이 된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세금이 75%예요. 그러면 1에서 75%, 4분의 3을 빼고 난 게 남는 거겠죠. 거기서 1%를 빼면은 되겠죠. 그럼 얘는 1%가 될 거고, B는 2%가 될 거고. 그럼 답은 가장 높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A가 되겠죠. 18번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지금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1970년에 어떤 물가 지수가 100이었고, 그럼 우리는 그냥 CPI로 표현을 할게요. CPI가 100이었고, 2010년에는 CPI가 500이었고, 그 다음에 1970년에 만 평이라고 할게요. 만 평의 땅을 샀고, 그 다음에, 아니네요. 만 달러에 샀고, 그 다음에 2010년에 10만 달러에 팔았다. 근데 지금 세금은 그 노미널 캐피털 게인스에 매겨지는 세금은 20%고, 구하라는 거는 세금을 떼고 난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만 달러짜리가 10만 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9만 달러의 차익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 20%가 붙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세금으로 18,000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절대적인 세금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2010년에 통장을 보니까 10만 달러가 찍혀 있어요. 팔았어요. 근데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은 18,000달러예요. 그럼 여기서 남은 게 지금 82,000달러겠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 CPI,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캐피털 게인에도 물가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CPI로 비교를 해보면 자 100이 500이 됐기 때문에 앞에 거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 챕터 23, 24? 24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1996년과 2010년에 CPI는 뭐 얼마고 그 다음에 웨이지는 얼마였을 때 뭐 2010년에 웨이지를 뭐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970년에 CPI는 100이고 2010년에 CPI는 500이에요. 그러면 이 10,000달러의 땅의 가치는 2010년에는 5만이 되겠죠. CPI로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5배니까 CPI가 5배 됐으니까 땅의 가치도 뭐 그냥 완전히 이론적으로는 5배가 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미널 게인 그 10만 달러에서 텍스를 빼고 난 노미널 게인은 82,000인데 땅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의 변화를 한번 빼줘 봅시다. 그럼 82,000달러에서 땅의 실질적인 가치 변화를 빼주면 남는 건 32,000달러가 됩니다. 2010년 가격으로 이 세금을 떼고 난 어떤 실질적인 캐피털 게인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 2010년에 지금 땅 가격은 5만이에요. 근데 지금 다 떼고 내가 번 돈은 32,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32,000을 5만으로 나눠줬을 때 그때의 수익률이 저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33으로 넘어가면 챕터 33에서도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 쓰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여기서는 aggregate demand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모든 경제 주체들의 demand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가 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순수출이 될 거고 얘네들을 다 합한 게 aggregate demand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에서랑 똑같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프라이스가 될 거고 여기는 퀀티티가 될 거고 그래서 챕터 30과 33을 할 때
정말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챕터 30에서는 y축이 프라이스 p분의 1이고 여기선 다시 프라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딱 알면 돼요. 머니 디맨드랑 머니 서플라이가 나왔다. 그럼 얘는 y축이 p분의 1이고 얘를 제외한 그냥 다른 모든 그래프는 다 y축이 프라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aggregate demand가 있으니까 aggregate supply가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그 시점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short term이 되고 두 번째가 long term이 되겠죠. 근데 AS 커브는 그 AS 커브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에서 배웠던 프로덕션 펑션에서 배웠던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테크놀로지, 그 레이버, 피지컬 캐피탈, 그다음에 휴먼 리소스스, 내추럴 리소스스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롱텀에서는 얘네들이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변하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롱텀, 롱텀이라 하지 말고 롱런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숏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롱런 AS 커브랑 숏런 AS 커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런 AS 커브는 수직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숏런은 뭐 그 일반적인 서플라이 커브와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하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숏런 AS. 그럼 얘네들을 다시 그려보면 이게 지금 숏런 AS가 될 거고 요게 롱런 A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D 커브가 될 거고 그럼 아까 이 서플라이 커브를 결정하는 요인이 얘네들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값이 변할 수 있다면 이 그래프 그 숏런 AS랑 롱런 AS가 쉬프트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K가 증가한다. 그러면 숏런 AS 커브는 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겠죠. 그래서 K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천연자원이 증가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휴먼 리소스가 증가했다. 마찬가지일 거고 혹은 반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아까 그 다른 일반적인 서플라이 커브처럼 숄로네이스 커브도 우측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이유로 우상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슐런 AS 커브가 upward sloping인 이유. 첫 번째가 sticky wage theory가 있고 두 번째가 sticky price theory가 있고
번째가 misperception theory가 있습니다. 스티키 웨이지 theory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을 해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년 동안 물가는 변했지만 나의 임금은 1년 동안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웨이지를 W라고 표현을 해보면 물가와 상대적인 가격을 비교했을 때 내 웨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리얼 웨이지라고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프라이스 레벨은 올랐어요. 혹은 내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변했어요. 근데 웨이지는 딱 고정이에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면 리얼 웨이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돈, 즉 그 코스트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서플라이 커브가 업워드 슬로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티키 프라이스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어떤 모든 그 goods and services의 가격이 정확하게 어떤 프라이스 레벨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고 시차를 두고 변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명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변했을 때 가격은 단기적으로 스티키하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한다. 그래서 upward sloping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isperception theory는 어떤 셀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큐 경제학에서 나왔던 것 중에 그 내가 미래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다른 모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거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래 가격도 떨어졌어요. 미래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은 밀을 팔면서 더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밀의 생산도 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스퍼셉션 때문에 지금 서플라이 커브가 여기서 이 방향이겠죠.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원래 이 점이었는데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슐러네이스 커브가 upward sloping이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챕터 33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죠. 결국엔 얘도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식이 있어요. Y는 그러니까 생산량은 yn 플러스 a 곱하기 pa 곱하기 pa 빼기 p이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quantity of output supplied. 그 다음에 얘는 natural rate, natural level of output.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상수고 이건 실제 가격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예상한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 챕터 28에서 실업률 구할 때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식이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똑같아서 어쨌든 외워야 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퀴즈 공부하실 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 식으로 물론 이제 문제에서 이런 값들을 주면서 뭐 내추럴 레벨 아웃풋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대입하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actual price 레벨이 expected price 레벨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보면은 A의 값이 P2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건 A는 양의 상수거든요. 그럼 결국에 요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 특정 시점에 내추럴 레벨 오브 아웃풋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플러스의 어떤 양의 값이기 때문에 퀀티티가 서플라이 되는 것도 증가한다. 그래서 슐런 AS 커브가 오른쪽으로 쉬프트한다 라고 판별할 때 저는 이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슐런 AS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1번 액츄얼 프라이스 레벨이 expected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예상 가격이 더 높게 나왔다. 실제보다. 그럼 얘는 PA 빼기 P2의 값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라고 저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육 번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고 혹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슐런 AS, AD, 그 다음에 롱런 AS. 근데 여기선 지금 그래프는 하나만 필요해요. 왜냐면 머니 서플라이에 관한 거는 총수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 주체들의 디맨드를 건드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제가 부진할 때 통화량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AD 커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거고 머니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했기 때문에 AD 커브가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D가 우측으로 움직인다. B는 틀렸고 C도 틀렸고 답은 그럼 A밖에 없겠네요. 근데 일단 보면은 그 투자에 관한 어떤 텍스 크레딧을 주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머니 서플라이랑 마찬가지로 인베스트먼트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둘 다 결국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자, AD를 움직이는 거는 뭐 머니 서플라이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
그러니까 총 수요를 건드린 얘들 CIGNX 얘네들을 바꿀 수 있다면 AD 커브가 움직일 거고 AS 커브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아까 그 이 네 개가 되겠죠. HN 혹은 테크놀로지 플러스 그 액츄얼 프라이스 레벨과 expected price 레벨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 얘냐에 따라서 AS 커브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 문제가 딱 그 문제예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quantity of output supplied는 natural level 플러스 actual price에서 expected price 레벨을 뺀다. 그럼 지금 actual price는 165고 요거의 값이 165고 expected는 16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5가 되면서 둘을 빼면 5가 되면서 양의 값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quantity of output supplied는 증가하겠죠. 근데 어 근데 슐런에서만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 expected 한다라는 건 결국 단기적으로 expected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upply 되는 양은 그냥 딱 그 어떤 딱 자연 생산량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뭐 KHNL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11번도 이 위의 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expected price 레벨이 증가한다. 그럼 얘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작아지면서 이거는 아까 AS 커브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슐런 커브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롱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B가 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지금 AS 커브가 움직였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요인은 아까 얘네들이라고 했었죠. 얘네들. 그럼 쟤네들을 찾아보면 B가 되겠죠. 이 식에서 expected price 레벨이 낮아졌다. 그럼 마이너스 붙은 게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커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15번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놓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머니 서플라이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들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자선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했다. 그럼 사람들은 물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나의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물가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스톡 마켓 폭락은 샤프 디클라인은 AD 커브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일 거고, 그 다음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민을 해왔다. 그럼 이거는 L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AS 커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기존에 이러한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이게 슐런 AS고 AD였다고 한다면 저 변화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D는 일단 왼쪽으로 움직이고 AS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겠죠. 그럼 보니까 지금 Y축이 프라이스고 X축이 퀀티티인데 리얼 GDP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면 결국 퀀티티가 리얼 GDP랑 똑같으니까 생산량 측면에서는. 그럼 먼저 가장 쉬운 거는 왼쪽 축에서 프라이스 레벨이 2점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프라이스 레벨은 무조건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프라이스 레벨은 떨어진다. 이건 아니겠죠. 셋 다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리얼 GDP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리얼 GDP는 좀 애매해요. X축이 리얼 GDP인데 지금 둘이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솔론 AS랑 AD가 같은 폭만큼 움직였다면 똑같이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이 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균형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리얼 GDP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솔론 AS 커브의 그 효과가 더 컸다면 그래프가 더 많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점에서 균형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GDP는 기존에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적인 그 그래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리얼 GDP는 A가 아니냐? 리얼 GDP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이